야, 이호로 잡려나. 니년이 시댁돈을 친정에 퍼날라.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며느리의 휴대폰, 그리고 그대로 뒤집힌 떡국상. 뜨거운 사골 국물이 거실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순간 윤하경의 7년이 함께 엎어졌습니다. 7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댁에 보낸 돈.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시어머니, 어머니 편에 서서 그냥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하는 남편. 과연 윤하경은 이 막막한 새벽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윤하경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7살 아들 강시우를 키우는 결혼 7년 차 맏며느리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일찍 철이 들었고 결혼 후에는 매달 시댁에 100만 원, 시동생 학원비 40만 원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친정엄마께는 단돈 10,000원도 못 보내드린 채 7년을 버텼던 제가 어떻게 그 새벽의 떡국상 앞에서 모든 것을 갈아엎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새벽 5시 시댁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7살 아들 강시우가 깰까봐 발끝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전날 저녁부터 우려둔 사골 냄비 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시댁 식구 8명이 먹을 떡국 재료를 도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동그랑땡 반죽을 빚는 동안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나물을 씻고 또 씻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자가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죠. 오정자가 떡국 국물에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입에 가져갔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떡국이야? 간이 이렇게 싱거워서야 어른들 입에 들어가겠냐? 오정자가 국자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을 온 거야? 7회째 이러니 내가 입이 아파서 말도 못하겠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만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금 맞출게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시동생 강민석이 하품을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어난 김에 커피 한 잔만요. 어제 늦게 자서 머리가 안 돌아가네. 저는 행주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죠. 남편 강민호는 그 시간에 안방에서 어머니의 한복 매무새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다 차리고 시아버지 강덕수가 저를 마쳤습니다. 세뱃돈 봉투가 한 바퀴 돌아간 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점심 차려놓고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엄마 혼자 계셔서요. 오정자의 눈썹이 단번에 치켜 올라갔습니다. 점심? 시댁 손님이 오후 내내 줄줄이 오는데 어디를 가? 친정은 사흘 뒤에 가. 그게 시집 온 사람 도리야. 저는 강민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강민호는 떡국 그릇만 들여다보며 숟가락으로 떡을 휘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강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지. 시우 엄마, 이따 손님 다 가시면 그때 얘기하자. 저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는데 손가락 마디마다 빨갛게 부어 있었죠.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친정엄마 송영애의 계좌번호를 누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체 금액칸에 50만 원을 찍고 엄마 새해 용돈이라고 적었죠. 결혼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식당 주방에서 새벽까지 그릇을 닦던 엄마의 갈라진 손등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죠. 엄마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엄마 잘 받았다. 짧은 문장 한 줄에 7년 동안 친정에 단돈 10,000원도 못 보내고 살아온 세월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두드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앞에 오정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제 폰을. 말끝을 흐리는 사이 오정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화면 잠금 위에 떠있던 송금 알림 첫 줄을 본 거였어요. 오정자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호로 잡년이. 오정자가 식탁을 그대로 들어올려 뒤집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쏟아지며 잡채와 나물 접시가 거실 마룻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에 튀어 살같이 따끔거렸습니다. 시댁돈을 친정에 퍼날라. 내년이 정신이 있어 없어. 오정자의 손바닥이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는 머리채까지 잡혔어요.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죠. 시아버지 강덕수가 헛기침을 2번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동생 강민석은 거실 끝 소파에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말리지도 않았죠. 여보, 제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강민호가 뒤늦게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오정자가 강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호, 너는 마누라 단속도 못해? 시집 온 년이 시댁 모르게 친정의 돈을 빼돌리는데 너는 뭐 했냐고. 강민호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우 엄마, 그냥 죄송하다고 해. 어머니 화 푸시게. 저는 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같은 날에 굳이 송금을 해서 일을 이렇게 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며칠 뒤에 보내면 안 됐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말 중에 가장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거실 안쪽 작은 방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잠에서 깬 시우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내다보고 있었죠. 바닥에 쏟아진 떡국과 잡채, 그리고 머리채가 헝클어진 저를 본 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울먹이며 제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시우의 등을 한번 쓸어내리고 무릎을 꿇어 눈을 맞췄습니다. 시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응?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우의 옷가지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정자가 등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딜 가? 시댁 어른들 다 모이는데 며느리란 게 자리를 비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강민호가 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죠. 오늘은 따라오지 마.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오늘 좀 많이 화나셨어. 시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시우, 엄마 믿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또 한 번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우를 씻기고 점심 대신 라면을 끓여 먹였어요.
시우는 평소답지 않게 말없이 라면 면발만 후후 불어먹었죠. 저는 시우 앞에서 웃어 보이려 입꼬리를 올렸지만 시우가 먼저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 7살짜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결국 식탁 위로 고개를 묻었어요. 밤이 깊어 시우가 잠든 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천천히 위로 올렸어요. 매달 25일 시댁 생활비 100만 원. 매달 5일 시동생 학원비 40만 원. 매달 15일 시댁 아파트 관리비.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죠.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2통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놀라셔서 그러신 거야. 내일 일찍 들어갈 테니까 같이 본가 가자.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동이체 목록에서 시댁생활비 항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죠. 저는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눌러볼 생각조차 못한 버튼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처음으로 낯설게 웃고 있었죠. 시우의 잠든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끄고 베개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들어갔던 시댁 부엌과 지금 이 방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죠.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손가락을 올리기만 하고 누르지 못했던 그 해지 버튼이 화면 위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시댁 생활비 100만 원 해지 완료. 시동생 학원비 40만 원 해지 완료. 시댁 아파트 관리비 자동 납부 해지 완료. 화면이 차례로 바뀔 때마다 가슴 한쪽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각 화면을 캡처해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7년치 가계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들어간 돈을 항목별로 묶어 합산했죠. 생활비, 학원비, 명절비, 생신비, 가족카드 결제에까지 줄을 세우니 끝자리가 1억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대학 동기 최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시간 좀 낼 수 있어? 하경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제 시댁에서 그냥 좀 만나서 얘기하자. 최선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사무실로 와. 다른 약속 다 미룰게.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 위로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다가도 자동이체를 끄는 화면을 떠올리면 묘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퇴근 후 찾아간 최선영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최선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맞았어요. 앉아.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 7년치 통장 내역이랑 시어머니가 4명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내역, 홈쇼핑 내역, 그리고 계모임 회비 결제된 것까지. 최선영이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하나씩 열었죠. 화면을 들여다보던 최선영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하경아, 너 이거 전부 모아둔 거야? 7년 동안? 그냥 가계부 쓰는 습관이 있었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최선영이 마우스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생활비로 보낸 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명목상 며느리가 시댁에 보낸 돈은 증여로 보거든. 그건 알아. 근데 가족카드 부분은 달라. 카드 발급할 때 어머님한테 약속받은 사용 범위가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자재랑 병원비, 약값. 그 외에는 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정리가 가능해. 골프장 결제, 개모임 회비, 본인 명품 가방 같은 건 따로 모아두면 돼. 최선영이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 호텔 뷔페, 여행사 결제 내역이 줄지어 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선영아, 나 결심했어. 뭘?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다 정리할 거야. 더는 못 살아. 최선영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잘 생각했어. 천천히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발급해드린 가족카드 2장. 한 장씩 정지 버튼을 눌렀죠. 손가락 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어제 새벽보다는 훨씬 단단해진 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에 들러 시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송영애는 시우의 외투를 입혀주며 제 얼굴을 살피셨죠. 하경아, 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는 엄마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오늘은 더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시우를 재우고 저는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2번, 3번 다시 눌러 확인했죠. 강민호에게만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새 번호는 817이야. 어머님께는 알리지 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나중에 강민석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자가 그날 오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들렀다고 했어요. 평소 쓰던 크림 세트를 계산대에 올리고 가족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단말기를 2번 다시 긁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요. 한도 초과로 뜨네요. 무슨 소리야? 이 카드가 왜 정지가 돼? 오정자가 카드를 빼앗듯 가져가 다시 내밀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매장 안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오정자는 그 자리에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시우 엄마 인연이 카드를 막아놨다. 당장 단속해. 어디 시어미 카드를 며느리가 멋대로 끊어. 매장 입구까지 들리는 고함이었답니다. 그날 밤 11시 우리 집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오정자의 얼굴이 떴어요. 저는 시우가 깰까봐 거실로 나가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도어록을 몇 번 눌러보던 오정자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어요. 시우 엄마, 문 열어. 너 인연 시어미 카드를 어떻게 막아? 저는 인터폰 음량을 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10분, 20분 이어졌어요. 오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문 열라니까?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늦은 시간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댁이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집인데 시어미가 못 와? 옆집 남자가 한숨을 내쉬며 경비실에 전화를 거는 소리까지 인터폰 너머로 들렸어요. 잠시 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오정자를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너무 늦어서 다른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정자가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너 당장 와. 와서 이 문 열게 만들어. 안 오면 내가 여기서 밤을 새울 거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 강민호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오정자를 택시에 태워보내는 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한참 동안 이어졌죠. 강민호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거실 등은 켜져 있었고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강민호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 가운데에 섰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협탁 위에 미리 놓아둔 명함 한 장을 집어들어 강민호 앞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강민호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최선영. 강민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미리 출력해둔 종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7년치 송금 내역 및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민호 앞에 그 파일을 놓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코웃음을 치며 파일을 펼쳤어요. 뭐 대단한 거라도 있다고. 첫 장을 넘기던 강민호의 손이 두 번째 장에서 멈췄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장쯤에서 강민호가 식탁 의자를 끌어와 천천히 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2시를 넘기는 소리가 똑딱똑딱 들려왔죠. 강민호는 한참 동안 종이만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아까보다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어. 강민호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거실 등 아래에서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회사에 일주일 연차를 미리 냈습니다. 시우의 손을 잡고 친정집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골목 끝에 서 계신 엄마 송영애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가 시우를 보자마자 양팔을 벌렸죠. 우리 시우, 외할머니한테 와봐. 시우가 가방을 메고 폴짝폴짝 뛰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시우의 등을 토닥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하경아,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며칠 있다 가려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다가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여기 있을게. 시우랑 같이. 엄마가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더 묻지 않으셨죠. 대신 시우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제 캐리어 손잡이를 가져가셨어요. 춥다,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떡만둣국 끓여놨어. 친정집 거실에 짐가방을 풀어놓는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우는 외할머니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죠. 친정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엄마의 무릎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아래를 들여다봤죠. 엄마, 무릎이 왜 이래? 부었네. 엄마가 얼른 치맛자락을 끌어내리며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식당에서 오래 서 있어서 그래. 좀 있으면 가라앉아. 엄마, 일어나봐. 한번 걸어봐. 하경아, 밥 먹자. 식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거실 쪽으로 천천히 부축했어요.
엄마가 한 걸음 떼는데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리시는 게 보였죠. 엄마, 언제부터 이랬어?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말 안 해주면 나 진짜 서운해.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한 1년 좀 넘었다. 약 먹으면 견딜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1년? 엄마, 1년이 넘었다고? 하경아,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너도 시댁에서 힘든 거 다 아는데.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엄마의 거친 손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자. 옷 입어. 하경아, 오늘은 됐어. 다음에. 엄마 안 돼. 오늘 가. 저는 엄마의 외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옷을 받아 입으셨죠. 시우는 옆집 아줌마께 잠시 부탁드리고 엄마와 함께 동네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본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저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진료실을 나오며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하경아,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 마. 저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가는지 처음 만져보는 사람처럼 새삼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뒤 대학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엄마와 나란히 앉았어요.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로 들어가니 백발의 의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야겠습니다. 더 미루시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세요. 수술이요? 엄마가 손을 내저으며 저를 돌아보셨어요. 하경아, 엄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돼. 약 먹으면서 견디면.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보험 적용되면 양쪽 합쳐서 본인 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뒤에 수술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약 잡아드릴게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하경아,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엄마가 어떻게 그걸? 엄마, 나한테 그 정도는 있어. 걱정 마. 저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결제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진료실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으셨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만에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색이 바랜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하경아, 이게 뭐야? 엄마가 통장을 식탁 위에 가만히 놓으셨죠. 표지에 손글씨로 우리 딸 어려울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매달 10만 원씩 7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 없는 입금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끝자리는 1200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게 네가 시집간 다음 달부터 모았어. 혹시라도 시댁에서 힘들어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면 쓰라고. 저는 통장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식당에서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이걸 모았어? 매달 월급 받으면 10만 원만 먼저 떼어놨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엄마가 제 옆에 앉아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무릎 위로 고개를 묻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 어른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회사에서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날 밤 그 식탁에서 다 쏟아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만 쓸어주셨죠.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강민호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자동이체가 끊긴 지 열흘이 지나자 시댁 우편함에 미납 안내문이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관리비, 인터넷, 정수기 렌탈비. 시어머니 오정자가 매일같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했다고 했어요. 민호야, 이번 달만 좀 어떻게 해봐라. 관리비 독촉장 또 왔다. 강민호가 결국 본인 월급에서 60만 원을 어머니께 송금했다고 합니다. 오정자가 입금 알림을 보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민호야, 왜 60이야? 시우 엄마는 100을 보냈는데. 엄마, 나 카드값도 있고 시우 학원비도 있고 60이 최선이야. 시우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렇게 굶기는 게 어디 있어. 강민호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도중에 끊었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시동생 강민석은 그 무렵 매달 받던 학원비가 끊긴 걸 알고 본가로 달려갔답니다. 엄마, 형수가 학원비 안 보냈어. 어떻게 좀 해봐. 민석아, 너도 좀 알아서 살면 안 되겠니? 엄마가 지금 너까지 챙길 형편이 아니야. 오정자가 처음으로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강민석은 그날 본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답니다. 친정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호였죠. 시우 엄마, 나 지금 처가 골목 끝에 와 있어. 잠깐만 얼굴 보자. 저는 거실에서 시우와 그림책을 보고 계신 엄마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친구 잠깐 만나고 올게. 이 시간에? 어두운데 조심해. 저는 외투를 걸치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가로등 아래 강민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지 않고 골목 끝 작은 카페로 먼저 걸어갔죠. 강민호가 뒤따라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그날 밤 카페 조명 아래에서는 묘하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작은 눈발이 흩날리던 그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며 엄마 송영애의 수술 준비를 하나씩 챙기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시동생 강민석이 본가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강민호가 전해왔습니다. 나중에 강민호가 길게 풀어놓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날 본가 거실의 풍경은 이랬어요. 강민석이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에 외투를 벗어 던졌답니다. 엄마, 도대체 내 카드 왜 막힌 거야? 오정자가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석아,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엔 또 뭐가 안 됐다고. 친구들 앞에서 계산하다가 망신당했어. 아메리카노 4잔 시켰는데 카드가 안 긁힌다는 거야. 친구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니? 시우 엄마가 끊었겠지. 강민석이 식탁 의자를 끌어와 거칠게 앉았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매달 형수한테 받은 돈 다 어디다 썼어? 오정자가 행주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야. 엄마가 그 돈 다 살림에 썼지 어디 쓸 데가 있어. 엄마, 살림에 쓴 거 맞아? 진짜로? 민석아, 너 지금 엄마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통장 꺼내봐. 오정자가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답니다. 강민석이 한 번 더 다그쳤어요. 엄마, 진짜 떳떳하면 보여달라고. 오정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한참 만에 통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을 던지듯 올려놓으셨어요. 봐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강민석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던 강민석의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계모임 회비, 동창회 골프장 결제, 그리고
여행 적금이라는 이름의 자동이체. 강민석이 통장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야? 여행 적금이 왜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 엄마 여행 다닌 적 있어? 민석아, 그건 엄마가 노후에 쓰려고. 형수 돈으로, 형수가 보낸 돈으로 엄마 노후 적금을 들었다고? 강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금 어디야? 본가로 와. 엄마가 형수 돈으로 뭐 했는지 형이 와서 직접 봐야 해. 같은 날 오후 강민호가 본가에 도착했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어머니의 통장을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오정자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답니다. 민호야, 엄마가 그 돈 다 쓴 거 아니야. 일부는 모아둔 거고 일부는. 엄마. 강민호가 사진을 다 찍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시우 엄마가 매달 보낸 돈이 정말 시댁 살림에 쓰인 거 맞아? 오정자가 처음으로 큰아들 앞에서 말문이 막히셨답니다.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 강덕수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으셨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큰 며느리 돈으로 당신이 골프를 다녔다고? 아니, 그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알뜰살뜰 모아둔 돈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았어. 큰 며느리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돈이라고? 그 돈으로 내가 동창회 다니고 골프장 다녔다는 거야? 강덕수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으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답니다. 강민호가 어머니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7년 동안 시우 엄마한테 받은 돈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민호야, 엄마가. 오정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다가 통장을 그대로 가방에 넣고 본가를 나왔어요. 같은 시각 저는 변호사 친구 최선영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족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쌓여 있었어요. 하경아, 일단 식자재랑 병원비 빼고 나머지만 추렸어.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 호텔, 계모임 회비, 동창회비, 여행 적금까지. 얼마야? 최선영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7년 동안 약 2,500만 원. 이건 가족카드 사용 용도를 명백히 벗어난 거야.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선영아,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 가족카드라도 명의자 동의 없이 사적으로 쓴 부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내용 증명? 법적 효력이 있는 우편이야. 빨간 도장 찍힌 등기로 가.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자. 우선 자진해서 돌려달라고. 잘 생각했어. 시어머님이 약속한 한도를 벗어난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자료는 시간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첨부할게. 최선영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하경아, 이건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이미 단단해.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시우 먼저 재워줘. 엄마의 답장은 늘 그렇듯 짧았어요. 걱정 말고 조심해서 와. 다음 날 오전 시댁 현관문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답니다. 빨간 도장이 두툼하게 찍힌 봉투를 받아든 오정자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다고 했어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셨답니다.
뒤늦게 본가에 들른 강민호가 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받아 직접 뜯었습니다. 서류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가던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2,500만 원이야. 엄마가 시우 엄마한테 갚아야 할 돈이. 민호야, 엄마는 그렇게 많이 안 썼다. 분명히 살림에도. 엄마, 여기 다 적혀 있어. 백화점 명품관 결제, 골프장, 계모임 회비. 살림에 쓴 거랑은 분리되어 있다고. 강민호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 앉았답니다. 엄마, 이거 못 갚으면 시우 엄마 진짜로 이혼 소장 낼 거야. 민호야,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오정자가 큰아들의 팔을 잡으셨어요. 엄마, 나 누구 편 드는 거 아니야. 이건 잘잘못의 문제야.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강민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 놓았답니다. 오정자가 그 자리에서 울먹이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그동안 큰 며느리 덕에 좀 편하게 산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렇게까지. 엄마, 그만해.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엄마, 시우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만든 거야. 강민호가 본가를 나서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정자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빈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답니다. 그날 밤 오정자가 결국 시아버지 앞에서 본인 명의 적금 통장과 계모임 갯돈 명단을 꺼내 놓으셨다고 했어요. 큰 며느리에게 돌려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평생 큰 소리치던 분이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의논을 시작하셨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친정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잠든 시우의 이마 위로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하경아, 너 요즘 잠은 좀 자? 엄마, 나 요즘 진짜 잘 자.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 거친 손등을 한번 쓰다듬고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조용함이 친정집 거실 가득 차 있었어요. 보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자가 자진해서 반환하기로 한 1차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본인 명의 적금을 깨고 시아버지 강덕수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련한 돈이라고 강민호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해왔습니다. 그 사실이 시댁 친척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시고모 두 분이 본가 현관문을 두드렸답니다. 큰 시고모가 거실로 들어서며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형님, 잠깐 얼굴 좀 봅시다. 오정자가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으셨답니다. 어서 와요, 동서들. 차 한 잔 줄까? 작은 시고모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차는 됐고요. 형님, 동네에 도는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 큰 며느리 돈으로 골프 다니고 명품 사고 했다는 얘기. 그게 사실이에요? 오정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셨답니다. 동서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형님, 큰 시고모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셨어요. 우리가 명절마다 형님 편들어서 큰 며느리 다그쳤잖아요.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요. 근데 형님이 그 돈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해.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동네 미용실에서 다 들었어요. 형님 계모임 회비도 큰 며느리 카드로 결제됐다고. 오정자가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으셨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였어요. 작은 시고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씀하셨답니다. 형님, 우리 친정 식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형님 빠지셔야겠어요. 형님 얼굴 봐서 우리도 더는 못 보겠어요. 오정자가 그 말에 거실 한쪽 구석으로 시선을 떨구셨답니다. 시고모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여미며
현관 쪽으로 향하셨어요. 큰 시고모가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형님, 큰 며느리한테 빌어요. 무릎 꿇고라도 빌어요. 그게 사람 도리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오정자가 식탁 위로 고개를 푹 숙이셨답니다. 같은 시기 시동생 강민석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매달 받던 학원비 40만 원이 끊긴 뒤로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새벽에 졸다가 손님 응대를 잘못해 점장에게 한 소리 들었답니다. 3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본인 손으로 번 돈으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던 날 강민석이 본가에 들러 어머니께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학원 그만뒀어. 민석아, 자격증은 어쩌고. 인터넷 강의로 혼자 할 거야. 그리고 엄마, 이제 나도 알아서 살게. 형수한테 더는 손 안 벌릴 거야. 오정자가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답니다. 강민석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엄마, 형수가 끊어준 거 잘했어. 안 끊었으면 나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야. 오정자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우셨다고 강민호가 전해왔습니다. 같은 시기 친정엄마 송영애의 수술 일정이 다가왔어요. 저는 회사에 일주일 병간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술 전날 입원실에서 엄마의 환자복 단추를 채워드리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죠. 하경아, 엄마 무서워.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네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깨어났을 때 네가 또 어디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 어디 안 가. 하경아. 엄마, 진짜로. 이제부터 엄마 챙기는 게 내 1순위야. 다른 거 다 두 번째. 엄마가 침대 위에서 제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으셨어요.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동안 저는 엄마 옆 보호자 침대에 앉아 잠든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엄마를 수술실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엄마가 침대 위에서 손을 살짝 들어 보이셨어요. 하경아, 다녀올게. 엄마, 갔다 와.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5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계만 들여다봤어요. 회복실에서 엄마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니 엄마가 마취가 덜 풀린 얼굴로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경아, 엄마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우리 딸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회복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었어요. 7살 시우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휴지통을 옆으로 밀어주시고 자리를 비켜주셨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동안 강민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우 엄마, 나 회사 근처 오피스텔 단기 임대 알아보고 있어. 당분간 따로 지내고 싶어. 머리 좀 식히고 싶어. 저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침대 위에서 잠든 엄마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강민호 씨, 당신이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안 왔어. 머리 식히는 건 당신 자유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의 답장은 그날 밤이 다 가도록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해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손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봉투에 강민호의 글씨로 시우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가 잠든 사이 보호자실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우 엄마 미안해. 7년 동안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이제야 보여.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책임지게 만들 거야. 시우랑 당신 인생에서 내가 또 짐이 되지는 않게 할게. 짐 일부만 챙겨서 오피스텔로 갈게. 시우는 매주 만나러 갈게. 저는 편지를 2번 읽고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봉투를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던 날 저는 휠체어를 직접 밀고 병원 정문을 나섰어요. 시우가 외할머니 옆에서 폴짝폴짝 뛰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는 거지. 그래, 외할머니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친정 거실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골 한 솥을 미리 끓여뒀던 게 마침 알맞게 우러나 있었죠. 떡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고 동그랑땡을 부쳤어요. 설날 새벽 시댁 부엌에서 7사람 몫으로 끓이던 그 떡국과 친정 부엌에서 3사람 몫으로 끓이는 떡국은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았습니다. 식탁 앞에 엄마와 시우를 앉히고 떡국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시우가 숟가락을 들고 외할머니 그릇 위에 떡을 먼저 후후 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시우가 시켜줄게. 엄마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2사람의 모습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오정자였습니다. 시우 엄마 한 번만 만나줘. 어미가 잘못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칸 위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저는 변호사 최선영의 연락처를 캡처해서 그대로 답장에 붙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만 덧붙였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 번호로 부탁드려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시우가 잠든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목록을 펼쳤어요. 시댁 친척 단톡방, 시어머니가 만든 가족 사진방, 시동생이 만든 명절 알림방. 저는 차례로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방, 2방, 3방. 7년 동안 새벽이고 밤이고 울려대던 알림이 그날 밤 거실에서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휴대폰 화면이 조용해진 거실의 정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변호사 최선영과 마주 앉아 협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한 줄씩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봄 기운이 살짝 묻은 바람이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하경아, 강민호 씨가 이번 주 안에 답을 준다고 했어. 본인 적금 1,500만 원 해지해서 어머니 반환금에 보태겠다고. 저는 합의서 위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어요. 선영아,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고 싶은 부분이 있나 봐. 어쨌든 어머니가 자식 명의로 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최선영이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바뀌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바뀌어. 최선영이 다시 펜을 들어 합의서 위에 표시를 했어요. 그럼 됐어. 이건 이거고 합의는 합의대로 가는 거야. 같은 주 시아버지 강덕수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아버지 얼굴이 떴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시아버지가 도어록 앞에 그대로 서 계셨죠.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가 2손을 모은 채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머리가 한 달 사이에 부쩍 희끗해져 보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꺼내드리고 차 한 잔을 우려 내려놓았죠. 아가, 차 줘서 고맙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아가, 내가 못난 가장이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평생 내 시어미가 살림 잘 꾸려서 우리가 사는 줄 알았다. 큰 며느리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돈으로 내가 골프 다니고 동창 만나러 다닌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으셨어요. 내가 가장으로 집안을 똑바로 봤으면 아가가 이런 짐을 질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다 내 잘못이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찻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버님. 응. 아버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모르신 거잖아요. 아니야, 아가. 모른 것도 잘못이야. 가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야.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내 퇴직금에서 1,000만 원 따로 떼어왔다. 큰 며느리한테 진 빚 일부라도 갚을게. 저는 봉투를 손으로 가볍게 밀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받아라, 아가. 안 받으면 내가 사람 도리를 못하는 거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시아버지가 시우의 방 쪽을 한 번 돌아보셨어요. 시우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가끔 영상통화는 해도 되겠냐? 아버님이 원하시면요.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셨어요. 고맙다, 아가. 문이 닫힌 뒤 저는 거실 식탁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두고 가신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며칠 뒤 최선영의 사무실에서 시아버지의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자의 차용증도 같은 날 작성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60개월 분할 상환. 오정자가 시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본가 거실에서 자필로 서명을 마쳤다고 강민호가 전해왔습니다. 같은 주말 저는 강민호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한 달 사이에 부쩍 야위어 보였습니다. 시우 엄마. 응. 어머니 일이랑은 별개로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미안해.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여보. 말해. 그 말 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강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도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 나 이제 안 흔들려. 시우 엄마. 당신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이 있어? 한 번이라도? 강민호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우 아빠로는 남아줘. 그거면 충분해. 강민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오후였어요. 같은 무렵 시댁동네 계모임에서는 시어머니 오정자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자랑처럼 떠벌리던 큰며느리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되자 한동안 외출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와도 사실상 따로 지내기 시작하셨고 본가 거실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우편함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편지 한 통이 같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동생 강민석의 글씨였어요. 형수님, 편의점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형수님께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화분을 거실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묘하게 마음 한쪽을 두드렸죠. 회사에서는 봄 정기 인사가 발표됐어요. 부장 승진 명단에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박수를 받는데 후배 김유진이 양손을 들고 손뼉을 가장 크게 쳤어요. 부장님, 진짜 축하드려요. 부장님이 우리 팀 최연소 부장이세요. 고마워, 유진아. 부장님, 요즘 진짜 빛이 나세요. 옆에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가장 먼저 도착한 축하 메시지는 최선영의 것이었어요. 부장님 윤하경, 진심으로 축하해. 저녁은 내가 살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죠. 엄마랑 시우랑 같이 먹자.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저녁 친정엄마 송영애의 식탁 앞에서 부장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마주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부장이 됐어? 엄마, 응. 부장 됐어. 하경아, 엄마는 진짜로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엄마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셨어요. 시우가 식탁 옆에서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저는 시우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두드려줬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며 식탁 끄트머리에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밤이 깊어 시우가 잠들고 엄마도 안방에 누우신 뒤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적었어요. 7년의 정리. 그 안에 7년치 송금 내역, 가족카드 사용 내역, 변호사 합의서, 시어머니가 보낸 사과 문자 캡처, 시아버지의 자필 서명 합의서, 시동생의 손편지 사진까지 차례로 옮겨 담았습니다. 저장이 끝났다는 안내창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외장하드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봄밤의 공기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거실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리는데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오랜만에 약 한 알 없이 잠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7살 시우의 작은 숨소리가 옆방에서 일정하게 들려왔고 거실 창가의 다육이 화분 위로 달빛이 옅게 내려앉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계좌의 입금 알림이 차례로 떴어요. 시어머니 오정자의 1차 반환금 1,000만 원, 시아버지 강덕수의 퇴직금에서 입금된 1,000만 원, 강민호의 적금 해지금 1,500만 원. 저는 3번의 입금 알림을 한 장씩 캡처해 외장하드 안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따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은행 앱에서 통장 이름을 새로 입력하는 칸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엄마 노후 자금. 엔터 버튼을 누르고 통장 목록을 한 번 더 들여다봤죠. 7글자가 화면 위에서 묘하게 든든하게 빛났습니다. 같은 주 변호사 최선영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이 있었어요. 하경아, 남은 금액은 어머니가 매달 50만 원씩 60개월 분할이야. 약속 어기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게 공증이랑 차용증 다 받아뒀어. 고마워, 선영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60개월 동안 매달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해.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최선영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줬어요. 하경아, 너 진짜 잘 버텼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최선영을 돌아봤습니다. 선영아, 네가 없었으면 나 못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나는 옆에서 도장만 찍은 거고. 최선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강민호와 가정법원에 함께 갔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강민호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강민호 씨 사인해. 시우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데 정말 이게 답이야? 응, 답이야. 강민호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시우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고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로 정했어요. 큰 다툼 없이 절차가 진행됐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강민호가 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시우 엄마. 응, 시우, 매주 토요일에 잘 데려다 줄게. 약속할게. 강민호 씨, 그건 약속 안 해도 돼. 당연한 거야. 그래도 약속할게. 저는 잠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그저 시우의 아빠로 보였어요. 미운 마음도 그리운 마음도 아닌 묘한 거리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강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 1층 로비까지 왔어요. 시우가 아빠를 만나러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호가 시우의 가방을 받아 어깨에 매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다정해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시우를 데리고 돌아온 강민호가 로비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시우 엄마, 잠깐만 시간 돼? 무슨 일이야? 오늘 시우가 놀이공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강민호가 시우의 그림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운데 시우, 한쪽에 엄마, 한쪽에 외할머니. 시우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우리 가족이야. 저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민호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우 엄마, 잘 키워줘. 잘 키울게. 강민호가 시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고 시우의 손을 잡은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시기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오정자와 시아버지 강덕수가 사실상 따로 지내기 시작하셨답니다. 강덕수가 시골 본가로 거처를 옮기셨고 오정자는 도시 아파트에 혼자 남으셨다고 강민호가 전해왔어요. 처음으로 본인 끼니를 본인이 챙겨야 하는 처지가 되신 오정자가 어느 날 강민호에게 전화를 거셨답니다. 민호야, 엄마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니? 엄마, 인터넷 찾아봐. 영상 많아. 엄마는 그런 거 모른다. 엄마, 이제 배우셔야지. 강민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짧게 끊었다고 했어요. 오정자가 그 뒤로 한참 동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셨답니다. 시동생 강민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병행해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33세 나이에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직접 결제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앞으로 짧은 안부 문자가 한 통 도착했어요. 형수님 잘 지내시죠? 시우는 잘 크고 있나요? 저는 요즘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시우도 잘 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같은 시기 저는 친정엄마 시우와 함께 살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와 엄마 재활병원, 시우 학교가 모두 가까운 동네로 좁혀 매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방 3칸짜리 아파트 한 곳을 보여주셨어요. 거실 창으로 한낮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안방 옆 작은 방이 엄마 방으로 꼭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던 날,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하경아, 여기 햇볕이 참 좋다. 엄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계약하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엄마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경아, 이거 엄마 적금 깬 거. 같이 넣자. 엄마 안 그래도 돼. 내가 다 낼게. 하경아, 엄마도 보태고 싶어? 엄마 이름도 들어가게 해줘. 저는 잠시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옆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게 효도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계약서에 모녀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렸어요. 엄마가 계약서 위에 본인 이름 송영의 세 글자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글씨가 끝나는 순간 엄마의 눈가가 또 한 번 붉어지셨어요. 하경아, 엄마가 살아서 딸이랑 같이 사는 집에 엄마 이름이 올라갈 줄은 몰랐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을 거야.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부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던 첫날, 후배 김유진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자리로 찾아왔어요. 부장님, 진짜 빛이 나세요. 저도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유진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부장님, 새 아파트 이사 가신다면서요. 우리 팀에서 화분 하나 모았어요. 같은 팀 동료들이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를 들고 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거실 창가에 놓아둔 시동생의 화분 옆에 이 화분을 나란히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선영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친정엄마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우가 최선영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모, 이모가 우리 엄마 도와줬어? 그럼 이모가 도왔지. 이모, 진짜 고마워. 7살 아이의 그 한마디에 최선영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선영이 잔을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하경아, 너 진짜 잘 버텼다. 이게 진짜 너의 새해 첫날이야. 선영아, 진심이야. 작년 설날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그 말에 최선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너 우리 딸한테 정말 고마운 친구다. 사위 같다, 진짜.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친엄마 같아요. 엄마가 최선영의 손을 한참 동안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식탁 맞은편에서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시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외할머니 무릎 위에 앉으며 외쳤어요. 우리 가족 진짜 좋아. 엄마가 시우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새해 아침 7시 거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떡국 국물을 살짝 떠입에 대보았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식탁 앞에 친정엄마 송영애가 한복 저고리를 입고 앉아 계셨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거실 벽지에서 풀냄새가 아직 옅게 났어요. 엄마, 떡국 다 됐어. 시우 깨울게. 하경아, 천천히 해. 오늘은 진짜 천천히 해.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시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우야, 일어나. 새해 첫날이야. 시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진짜 새해야? 응, 진짜 새해야.
외할머니한테 세배해야지. 네. 시우가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보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서 시우가 외할머니 앞에 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가 양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 앉으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두 다리를 가볍게 굽혀 손자를 맞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우리 시우, 새해에는 더 씩씩하게 자라라. 엄마가 한복 주머니에서 세뱃돈 봉투를 꺼내 시우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시우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거실을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세뱃돈 주셨어. 우리 시우 부자 됐네. 저는 떡국 그릇을 식탁에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세 사람의 자리에 세 그릇. 딱 알맞은 숫자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우가 떡 하나를 외할머니 그릇에 옮겨 놓았어요. 할머니, 이거 시우가 시켜놨어. 먹어. 우리 손자가 다 컸네. 엄마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1년 전 시댁 거실에서 떡국 그릇만 들여다보던 7살 시우의 얼굴과 지금 새 아파트 식탁 앞에서 외할머니에게 떡을 떠주는 시우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시우 엄마, 나 1층 로비 도착했어. 내려보낼게. 저는 시우의 외투를 입혀주며 머리를 빗어줬어요. 시우야, 아빠랑 영화 잘 보고 와. 무서운 거 나오면 손 꼭 잡고. 엄마, 시우 안 무서워해. 저는 시우의 볼을 가볍게 꼬집고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로비에서 강민호가 시우를 보자마자 무릎을 살짝 굽혀 시선을 맞췄어요. 시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아빠도. 강민호가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도 새해 인사 전해드려. 저녁 전에 데려다 줄게. 응, 그래. 강민호가 시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자동문을 지나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시댁 거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떡국 그릇만 들여다보던 사람과 지금 시우의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향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오정자는 본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답니다. 나중에 강민호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오정자가 본인 손으로 끓인 떡국 한 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라디오를 켜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고 했어요. 민호야, 작년 설날 엄마가 엎어버린 그 떡국상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 엄마가 잘못했다. 강민호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안부 차원의 짧은 한 줄만 보냈답니다. 엄마, 진지 챙겨 드세요. 시아버지 강덕수는 시골 본가 텃밭에서 새해 첫날 아침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시우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외할머니께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외할머니, 친할아버지야. 엄마가 어색하게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돈도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잘 걷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시아버지가 화면 너머로 시우에게 손을 흔드셨어요. 시우야,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무 뽑았다. 다음에 와서 같이 먹자. 네. 시우 갈게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사돈 어른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릴게요. 화면이 꺼진 뒤 엄마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어요. 하경아, 사돈 어른은 좋은 분이시다. 응, 엄마.
좋은 분이셔. 같은 시각 시동생 강민석에게서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강민호와 시아버지, 그리고 강민석 셋이 새로 만든 작은 단톡방이었어요. 형, 아버지, 저 1차 필기 합격했습니다. 면접 준비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고 강민석에게 따로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죠. 민석 씨, 축하해요. 면접 잘 보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형수님, 그때 형수님이 끊어주신 그 돈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사람의 문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한 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최선영이 작은 떡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왔어. 시우가 외출해서 돌아온 직후라 신발을 막 벗는 참이었어요. 시우가 다시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시우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최선영이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엄마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새해 인사드려요. 선영아,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또 사왔니? 어머님, 저 둘째 딸이라면서요. 엄마가 그 말에 웃으시며 최선영의 등을 두드리셨어요. 그래, 우리 둘째 딸. 네 사람이 식탁 앞에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을 더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가 최선영의 그릇에 떡을 한 번 더 떠놓으셨어요. 선영아,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다. 어머님이 챙겨주시니까 살이 찌겠어요. 그래, 자주 와. 저는 그 모습을 식탁 끝에서 바라봤어요. 1년 전 새벽 5시에 7사람 몫의 떡국을 끓이던 부엌과 오늘 4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의 풍경은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창가에 섰어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3장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1년 전 시댁 거실 마룻바닥에 쏟아진 사골 국물 사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책상 위에 놓인 펜 사진, 그리고 오늘 아침 식탁 앞에 셋이 둘러앉아 찍은 사진. 3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 나란히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깊어 시우가 강민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시우를 1층 로비까지 데려다주고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시우는 영화관에서 받은 곰돌이 인형을 끌어안고 외할머니 무릎 위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저는 빨간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하경아, 이게 뭐야? 엄마 새해 용돈. 엄마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셨어요. 1년 전 설날 처음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던 그 떨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따로 있었어요. 이 봉투는 그것과 별개로 드리는 새해 선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엄마, 왜 그래? 하경아, 엄마가 진짜로 너한테 받기만 한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다 줬잖아. 이제 내 차례야. 엄마가 봉투를 가슴 앞으로 꼭 안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효도하는 딸이 됐다. 엄마는 처음부터 효도 받을 자격 있었어. 내가 늦었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토닥이셨어요. 시우를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시우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새해 첫날의 밤하늘이 깊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1년 전 시댁 거실에서 떡국 그릇이 식탁재 뒤집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사골 국물이 발등으로 튀던 그 감각도
머리채를 잡힌 채 굳어 서 있던 그 시간도, 변기 위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던 그 새벽도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든 가장 고마운 순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정자가 그 떡국상을 엎어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7사람 몫의 떡국을 끓이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의 무릎 통증을 1년 더 모르고 살았을 거고, 엄마가 우리 딸 어려울 때 통장을 끝내 못 보여주신 채 떠나셨을지도 몰랐어요. 거실 창가에 놓인 다육이 화분 2개 위로 달빛이 옅게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이 보낸 화분과 회사 동료들이 모아준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빨간 봉투에서 꺼낸 엄마의 새해 카드를 세워두고 거실 등을 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시우 옆에 누웠어요. 시우의 작은 손이 잠결에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7살 아이의 숨소리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잔잔한 숨소리가 새 아파트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해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 전 그 새벽 시댁 거실에 엎어진 떡국상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굳어있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7년 전에 저처럼 새벽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친정에 단돈 10,000원 보내는 것조차 죄짓는 기분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저랑 죽기 살기로 같이 살아봐요. 당신이 흘린 7년의 눈물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그 떡국상이 엎어지던 순간이 제 인생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